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부사과 유지라고 합니다. 제가 65세가 돼가지고 2월 말에 퇴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 쪽에서 대우 교수라는 신분을 주셔가지고요. 지금도 교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통이 있고 상당히 명예스러운 모이양 대학, 평화대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이양 평화대학의 간사로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현다로 이사장님,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두엽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양 선생님의 손자분이 맞습니까? 찬손 분이시죠. 지난해인가 3월 1일 행사 때 함께 배워가지고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덕현 학자님이 취임하셔가지고요. 앞으로 더 훌륭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운현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에서도 45년 이후에 한국 역사를 강의하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제가 망할 때에 포츠담 선언을 일본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듣고 여기 아베 노부유키라는 총독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보다 먼저 어떤 지시도 없었는데 모이안 선생님을 찾아서 사실상 한복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최조선 일본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켜달라. 그러나 대신 모든 고난을 넘겨드리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한복을 한 것입니다. 일제가 그것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선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쭉 강의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여운현 선생님의 그런 역사적인 존재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일제가 사실상 한복 선언을 한 그러한 대상이 모이안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들어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뜻을 단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남북 통일이라는 그러한 위협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남북의 한국이기 때문에요. 모이안 선생님의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말하자면 위대했던 모이안 선생님을 기리는 이러한 모임에 저를 또 간사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요새는 그렇죠? 괜찮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간사는 괜찮습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유튜브로도 나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중고가 되어서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예, 죄송하지만 저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고 2003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서요. 완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국적은 일본 쪽에서 이중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 국적만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적인 것은 그 일본 이름만 아직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기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참본. 네, 아직은 참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호사카로 해가지고 폰으로 만드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네, 폰으로 만들 때는 아마 호시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일본 극우 그리고 한국의 신친일파. 한국에서는 한국 극우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논리 그리고 지향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거 예,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좀 보입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일본 극우의 역사 왜곡의 본격화 그 계기는 언제쯤이었는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인데 그것은 1993년이었습니다. 고노 담화가 발표되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강제 연행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는 그 고노 요헤이라는 일본 정부의 관방 장관이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일본 자민당 정권은 온건적인 보수파가 집권하고 있었죠. 현재는 극우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그 일본 자민당은 같지만 자민당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우적인 계열, 그러나 특히 2000년 정도까지는 그 뭐라 할까 온건 포스파였습니다. 지금도 자민당 안에는 온건 포스하고 극우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그 스가는 원래는 온건 포스에 속하지만요. 그러나 즉 아베라는 그 극우 정권의 관방 장관을 해왔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극우 쪽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러한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고노 담화가 나와서 한국 쪽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일본의 진정한 사과로 이어져 가지고 좋아질 것이 아닌가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지금 말씀드린 극우파 쪽에서 조용하게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어서 1995년에는 그 무라야마 도미이치라는 사람이 또 일본의 촌리가 되어서 이 사람도 사회당 출신의 촌이었기 때문에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패전한 지 5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세계에 사과를 하겠다. 그렇게 무라야마 당시 촌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 극우 세력은 반발하기 시작했죠. 극우 세력의 주장은 일본은 침략 전쟁 한 적이 없다. 이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한 전쟁은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해방 전쟁이었다. 그게 일본 극우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대해서는 근대화시켜줬다. 식민지를 아주 나쁘게 다루지는 않았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고노 담화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하고 대교를 하기 시작한 게 일본의 극우의 그 본격적인 또 교류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단신은 아직은 조르모토 아베 신조가 있었고, 아베 신조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고요. 위안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발언을 되풀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교과서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어. 일본 내의 교과서 속에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주장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삭제하도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 극우 세력이 결집하면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고 하여서 극우적인 역사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일본 해위라는 하나의 단체가 결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극우 인사들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일본이 좌쪽인 사상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대로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바꾸려고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일본 우파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일본인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려고 그렇게 나왔고, 그들의 탄시의 생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요. 특히 좌파들의 자학사관, 그러니까 과거 일본의 역사는 침략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파다. 이렇게 또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 전체적인 논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그 역사학자이며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일본은 역사적으로 아시아를 침략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인 논리로 바꿔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좌파의 학자들이다. 그러니까 좌파의 생각이 일본은 과거 잘못했다라는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전체 논리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수한 역사학자들은 상당히 당황하기 시작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고 방식은 한국에서도 많이 유입됩니다. 당시부터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시 좌파에 대한 제가 발음이 아직 일본 발음이기 때문에 아마 알아듣시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좌파들이 상당히 실망한 사건이 일어났죠. 1991년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보 학자들은요, 실망을 많이 했고, 또 사상적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신념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당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원래 진보계 학자들은 그 자신의 신념이 흔들려 가지고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해 가지고 결과는 오히려 그 자신들이 반대하고 있었던 극우 학자로 결과적으로 변신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원래 좌파 쪽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향되어 가지고 오히려 극우 쪽으로 가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 안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시에 그 소련의 붕괴 그리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런 것들이 사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해위라는 것이 1997년에 일본 안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일본 해위는 우파 문화인이라든가 우파 정치인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50% 정도가 신사, 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신사, 신도 지도자들은 1945년까지는 일본의 지도층이었죠. 그리고 그 국가신도라고 해서 그때까지는 신사, 신도 거기에 전사하는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하고 똑같았습니다. 신사, 신도가 국가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의 패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부터 옛날에 금을 다시 한번 라고 하여서 권력을 향하는 그러한 눈치가 신사, 신도 세력층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야스쿠니 신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신사, 신도 세력이 이제 정치하고도 많은 관련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일본 해위에 속하지 않는 현재 일본의 장관들이 없는 정도로 그 일본 해위의 역할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말하자면 집단적인 비선 실세가 일본 해위입니다. 한국에서의 비선 실세는 한 사람, 두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일본의 그 비선 실세는 집단입니다. 일본 해위는 4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일본 정부는 그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정책을 계속 체언하는 그러한 단체가 바로 일본 해위이자, 그 일본 해위가 만든 정책을 일본 정부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 일본의 자민당 정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 1차 아베 정권이 그때 출범했는데요. 그 3개월 후에 일본 안에서는 혐한 조직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제특회라고 했어요. 제특회라는 것은 제1 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이것을 줄여서 제특회라고 합니다. 조직적 혐한 시위를 되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판 혐한 시위도 요새는 좀 있습니다.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혐한 시위가 나타나면 거기에 또 판 혐한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양심적인 시민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혐한적인 분위기는 2006년 이후 더욱더 일본 안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굉장히 참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적이니까 죽여야 한다. 홀로코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가스실을 만들어서 조선 사람을 모두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인데요.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어떤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의 뉴라이트계 인사들을 지원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뭐라 할까 공표하거나 말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인사들의 대담 책 속에 나와 있어요. 책 속에 특히 한국의 뉴라이트계는 원래 좌파였던 학자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역시 소련의 붕괴 이후 그 사람들은 많이 전향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한국의 또 좌파, 그때는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무현 정권이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본에서 말하면 좌파 정권, 그 좌파 정권의 내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지원하여서 일본 편에 만들 수가 있으면 오히려 한국 내에 그러한 진보계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내부의 전략을 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하여서 현재까지 15년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말하면 또 명예훼손을 저에게 거는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 이야기는 많이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러한 유튜브 생중계는 조금 어렵고 술을 마시면서라든가 그럴 때 가능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 대담집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한나라당이잖아요. 보수 정권 쪽에서는 보수 정당은 한나라당은 지원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한나라당이든 노무현 쪽에 열린우리당이죠. 당시 똑같다. 일본에서 볼 때 대북한 정책에서는 마지막은 거의 똑같이 평화 정책으로 간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지원하는 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뉴라이트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뭐라 할까 그게 안에 있는 내용이지 제 생각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혐한 서적이 일본에서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내의 극우는 이코르 혐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극우는 이코르 친일이다. 친일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말하면 혐한입니다. 이렇게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의 극우가 왜 친일파냐? 이게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극우이면 완전한 반일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친일이 되느냐? 친일 쪽의 인사들이 왜 많이 나타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데 일본 쪽의 영향으로 그렇게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일본 극우하고 친일파들의 논리가 뭐냐? 먼저 잘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문제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본 극적자들은 일본인뿐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국인도 대만인도 일본 극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모두 강제징용되었다. 그렇게 일본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도 강제징용 당했고 한국인들도 강제징용 당했고 대만인들도 그랬고
그러나 전쟁 시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징용이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징용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논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를 강요당했어.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갑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그러나 일본은 더 나아가서 그래도 불법은 아니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언론에서는 한국 언론에서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일 간의 그 교내 차이가 뭐라고 할까 고지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한국 쪽에서는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제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노력이 조금 한국의 언론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자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 일본이 문제였는가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징용이라든가 징병을 할 때는 어느 나라든 모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은 다음에 그러한 목숨을 요구하는 징병이나 징용 같은 것을 면용합니다. 아무리 식민지 국민들이라고 해도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지원병이라든가 징병도 지원한 사람만 데려가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면용해서 하는 것은 보통 안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모두 줘야만이 목숨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기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일본은 당시 일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조선인 당시 한반도의 한국인들에게 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의 중심은 참정권이죠. 선거할 수 있는 투표권이라든가 비선거권자로서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한반도에는 하나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원변제도를 시작해가지고 43년부터 징변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43년만 해도 그러한 선거권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권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요. 그리고 징변도 실제적인 징변제를 실시한 것은 44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모집 그리고 관 아르손라고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징용을 요청하여서 조선 총독부는 토, 금, 읍 그런 식으로 해서 징용하는 인원수를 할당해 나갔습니다. 사실상의 강제 징용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깊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안 줬다라는 부분. 그러면요, 또 일본 극우라든가 한국의 신친일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차별은 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일까요? 요새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임금도 일본이하고 똑같이 줬다. 네. 어떤 신친일파 책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사실일까요? 그리고 탄광노동이 징용되는
되어 갈 때에 그 아주 기본적인 것은 탄광으로 많이 데려갔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그 원래 그런데 일본의 탄광 노동이라는 것은 죄수 노동이었다라는 거 많이 모르십니다. 죄수를 데려가서 노동시킨 게 일본의 탄광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하는 사람이 일본에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오가르데 없는 급빈증, 집도 없고 일도 없는 급빈증들은 일부 갔죠. 그러나 그 목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탄광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너무 모자란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특히 대형 탄광에서는 죄수들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 중에서도 죽어도 되는 사람들,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이죠. 죄수니까 아주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그러한 인권 유린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몇 번이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탄광 안에서요, 일본에. 다 일본인 죄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죄수들을 많이 살해해 버렸습니다. 일본 안에서.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죄수 노동이 거의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수 대신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들을 그리고 전쟁포로 미국인이나 영국인도 전쟁포로이면 탄광으로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포로들은요, 특히 서양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 절대 못한다라고 하여서 캔도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래서 자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손목을 일부러 부러뜨리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러나 손목이 부러져도 3일 후에는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은 다리를 부러뜨렸대요. 예, 이런 게 나중에 많이 증언들이 나왔고, 이러한 미국 사람들하고 일본 정부는 또 일본 기업들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화해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이 아니었고 전쟁했던 상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죠. 그러나 대만이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일본의 입장이잖아요. 다 식민지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상한 논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근함도 문제가 한국 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함도. 그런데 한국인 2세의 증언이 지금 근함도에서는 차별이 없었다라는 증언들이 일본에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함도 전시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산업유산 정보센터가 도쿄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근함도에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한국인 2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귀여움을 받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런 것만 계속 동영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2세도 지금은 돌아가신 사람입니다. 지금은 3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 일본 내에서 다 일본인이 된 분들입니다. 자, 이게 사실인가라는 것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그남도에서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 감독관은 징용으로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된 사람들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제 한국인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한 거죠. 일본 안에서. 네, 이런 분들의 가족은 일찍 일본에 건너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 그런 식으로 건너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일본에 호적으로 옮긴 분들이 있었어요. 일본의 호적 자체를 옮긴 분들은 당시의 법으로는 일본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게 법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일본인인데 한반도의 호적을 완전히 옮긴 사람은 조선 사람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법은 그런 식으로 법역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그 조선인이었지만 한국 사람이었지만 일본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될 수도 있었고 그 아이들은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만 내세우는 게 일본의 엄청난 왜곡의 그 현장이고요. 그 19%의 한국인 증언자들의 증언은 내놓지 않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만든 이러한 시설은요. 자, 그리고 이거 뭐 단과의 사례인데요. 임금의 차별은 전혀 없었다. 일본 극우파, 한국의 신친일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럴까요? 한국인의 노동자의 임금을 폐견으로 가정하여서 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당시 폐견이라고 하면요. 네, 이것도 평균적으로는 일본인들이 같은 단광으로 들어갈 때 80% 정도입니다. 조선인의 임금은. 그래도 당시 80%나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친일파들은 절대 말 안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먼저 40에는 그러니까 폐견 중에 40에는 기숙사비라든가 식비로 건재해 갑니다. 그냥 징용해 갔는데 기숙사비라든가 식비를 건재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냥 데려갔는데 그런 것까지 건재를 해. 그 다음에 20에는 간제저축, 10에는 보통저축. 그런데 이 저축이라는 것을 간제적으로 사실상 보통저축이라고 해도 간제였어요. 여기에도 숨어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2년이라든가 그러한 징용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야만이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중간에서 예를 들면 평이 되어서 그 한반도에 돌아가야 된다. 이때는 안 줬습니다. 혹은 도주하는 사람들이 단과에서는 70%가 도주했어요. 조선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주하면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통장이나 도장은 감독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안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본인 노동자들은 통장하고 도장 다 본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도주하거나 중도 퇴직하거나 해도 언제든지 그 간제 조직이나 보통 조직을 인출할 수가 있었던 게 일본인들입니다.
같은 탄광에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선인들은 많이 도주하니까 그 도주한 사람을 잡아서 많이 데려오기도 했어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크다 하고 엄청나게 그 잔인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사람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데려오면 되니까. 그런데 돈은 가로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너희들은 나가라. 너희들의 초축부는 우리가 갚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20에는 조선에 송금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근데 송금한 회사도 있지만 송금 안 한 회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대로 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엔 정도가 실수령액이었다고 합니다. 10엔이라고 하면 막 20만 원 정도 한 달에 현재 그게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면에서는 특히 송금, 간제초축, 보통초축 이 부분에서는 그 일본인하고 조선인 대우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차별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 신친일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의 입지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책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X가 비슷했다라든가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당시 이것은 그 조선 전도부 철도국의 자료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그 콘사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 임금에 대한 자료인데 이거 보면 잘 아마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게 일본인, 조선인, 측무인의 임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수인데요. 1936년의 자료입니다. 1월에 그 하루치인데 일본인은 2.5엔 하루 하면요. 근데 조선인은 2엔 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측무기는 1.5엔 이렇게 민족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보통요 민족적으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기본급은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본인의 더 수당이 필요하면 수당으로서 여러 가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목수 중에서도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일본인보다 잘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족의 이름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이 자료는 뭐라 할까 차이가 많이 없대요. 실제 차이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인의 5분의 1 정도를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한 자료는 아직 안 갖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료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굉장히 민족적인 차별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거죠. 기타 많은데 오늘은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들의 그러니까 그 의파의 논리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 이것도 간단하게 일본 의파 한국의 신진일파는요 위안부는 공인된 매춘부였다 이렇게 말하죠. 곤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는 위안부는 선노예다 이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논리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역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법역이 다르다라는 것은 조선 전독부 아래에 있는 조선 한반도하고 일본 정부 아래에 있는 일본은 그 법이 달랐어요. 법이. 왜냐하면 일왕을 전점으로 해가지고 다 사실상 직속 조직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그 평화시에는 일본 정부 아래에 있지만 전쟁하기 시작하면 독립적인 조직이 됩니다. 특히 1932년 만주 그거를 만든 이후 31년에 만주 사병 그 이후는 대본영을 중심으로 황금군이라고 하여서 별도의 조직체를 만듭니다. 이때쯤부터 일본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내에서 군부에 대해서 반대한 그 이누가이 츠요시라든가 그런 촌리가 사살되기도 했죠. 아무튼간에 일본 군부가 막강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본군이 먼저 위안부 동봉을 결정하여서 일본 정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조에는. 그런데 일본 군부가 보낸 업자들이 일본 안에서 여성들을 유괴하기 시작해가지고 알려진 것입니다. 그 업자들을 체포했는데 그 업자들이 상하이에 있는 그 일본군의 지시로 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상하이의 일본군에 조회했더니 그렇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그 일본군이 보낸 업자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위안부 동원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곤찬제라는 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먼저 일본 그리고 조선에서 곤찬제라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 네, 각각 통일된 시행 규칙이 있었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1900년에 그 창기 단속 규칙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창기라는 게 곤창 매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기라고 하죠. 탄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56년도까지요. 곤찬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 이후에 폐지가 된 거죠. 한국 안에서도 아마도 45년까지는 곤찬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공인된 매춘 제도입니다. 독일이나 호주에서는 지금도 있어요. 대만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은 곤찬제를 그 45년 이후에 폐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곤찬제가 조금 내용으로 달리했지만 1916년에 도입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역시 대자부 창리 단속 규칙이라고 해서 조선 안에서도 곤찬제가 시행됩니다. 자, 그 일본 의파나 신친일파들의 논리는 이러한 곤찬제를 그대로 그 일본군 부대 안에서도 시행했다. 이것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라는 것인데요. 먼저 곤찬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창기, 여성들, 매춘부이지만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그 법이 규칙이에요. 창리 단속 규칙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성들이 위안부가 아니더라도 조선 내나 일본 내에서 손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상 여성들을 그 악덕 업자들한테 보호해주기 위한 그러한 법들이 일본이나 조선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성병의 만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장이 된 여성들은 반드시 그러한 그 의료적인 체크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먼저 포주들하고 창립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계약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램지오 교수라든가 말하는 게 바로 이 창립 계약이 다 있었다. 일본 내나 조선 내는 잘 모르지만요. 왜냐하면 조선에서는요, 크루차를 읽을 수가 없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자체는 계약서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조선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계약했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것이 위안부에 대해서로 다 적용되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이게 램지오가 잘못된 부분인데요. 일본 내의 내용을 그대로 위안부 제도에 적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위안부 동원의 시작에 대해서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요. 일본 내에서 그리고 조선 내에서 업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알고 보니 일본군이 보냈더라. 그래서 뒤늦게 일본 정부가 그 규칙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1938년 네임손 톤첩이라는 하나의 반침이었습니다. 이것은 각 무대에 사전도 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필요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급비리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밀리에 신뢰할 수 있는 업자들을 선정하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 정부하고 업자들이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 선정합니다. 선정하여서 여성들을 모집하게 하여서 모집한 여성들을 이거 일본만이에요. 일본 내에서 원래 취업 그러니까 원래 매집이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당시는 중국이었어요. 먼저 중국 대륙, 중국에 보내라. 거기에 위안소 많이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당분간만 눈 감아준다라는 거였어요. 이유는 일본은 1925년에 성매매를 금지하는 그러한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국제조약에서는 아무리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고 해도 해외로 보내는 것을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매춘부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자체가. 그래서 다른 면목으로 사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 일본 우파라든가 신진일파는요, 이 네임손 톤첩이야말로 창립 단속 규칙 같은 위안부 제도의 규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램지오가 바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에는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한 위안부 제도의 규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네임손 톤첩은 또 내지 바로 일본 본토에만 당분간 적용시킨다. 그래서 조선이나 대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손 톤첩에서 여러 가지 결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여성들은 경찰서에 가서 실제로 중국이나 동남아에 가서 자신은 매치업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여서 그러한 동의를 했다라는 증명서 이런 것에 서명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네임손에서는 확인해라. 경찰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내에서는 초기에는 조금
지켜준 것 같아요. 초기에는요. 그런데 40년 넘으면서 대변 전쟁도 시작되었고 그 전선이 중국 전체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남양주에도 엄청나게 확대돼 가지고 위안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후는 그 사실상 포동 여성들을 속여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서에 가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거 거의 생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크게 생기기 시작하고 또 조선에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나가서 오게 바른다. 그런 거 조선에서는 그 하나도 그러한 기록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한 제도를 좀 만들었던 것인데요. 먼저 중요한 부분은 일본과 조선에서는 확립된 위안부제 규칙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곤짠제는 정확한 여성들의 보호를 위한 법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위안부 제도에 대해서는요. 위안부 제도의 특징은 처음부터 급비리에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유괴수법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유괴라는 것은 취업 사기죠.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하여서 그러니까 유괴할 때 조그만 아이에게 좀 맛있는 거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가는 거잖아요. 데려가서 그 신체를 구속해 버리는 것이 유괴인데요. 위안부 특히 조선이나 일본의 위안부 동원은 그러한 유괴, 납치라고 하지만 납치하고는 조금 다르죠. 납치는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인데 그것은 조선이나 일본에서는 많이 없었고 거의 유괴, 일본의 곤장으로 데려가 주겠다. 1년간 해군 병원에서 차리가 있다. 거기에 가면 차를 먹을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일도 쉽다. 그러니까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 군대에 식당이 있다. 거기서 여급으로 일하지 않겠냐. 이러한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증언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인 병사들도 돌아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인 병사들이 위안소에 간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에 갔더니 조선인 여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속아서 우리는 왔습니다. 라고 굉장히 은행 애들도 많았다라는 것은 일본 병사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쓰기에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3자가 특히 위안소를 이용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돌아와서 체험담을 남긴 일본인 병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거 봐도 더 신빙성이 높은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위안부 제도의 핵심은 비밀 유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급비리에 모든 것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 안이나 조선 안에 곤짠제는 비밀이 아니었잖아요. 네, 곤짠이기 때문에 다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곤짠제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위안부 제도는 여성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배려했는가? 일본 군인입니다. 일본 군인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일본 군인을 군인에게 그러한 위안을 줄 수가 있는가?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자체가 곤짠제하고 위안부 제도는 처음부터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가사와 케니치라고 했어요.
근위관이었던 사람이 한코 위안소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한코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소에서 근위관으로 여성들의 손병 검사를 매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경험담을 1983년이지만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업자층에는 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빈이고 뭐고 소류 같은 것은 이르저로 없이 빈농의 다르들을 인신매매하듯이 사들여서 일하게 하여 노예처럼 일회용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래서는 죽을 때까지 자유를 얻을 가망이 없지만 여자들 자신도 그런 처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았다. 이게 그 사람이 쓴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은요, 전체적으로는 위안부에게 잘을 해줬다.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 다 썼거든요. 나쁘게 했다는 이야기를 거의 안 썼어요. 그래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다시 보시죠. 준빈이고 뭐고 서류 같은 것은 이리저리 없다. 그리고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램지오라든가 일본 극우파가 계약서가 있었다. 지금 없다라고 해도 그 계약이라는 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리고 경찰서 앞에서 자신은 위안부를 하겠다, 매주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본인의 승낙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조선이 여성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여성의 경우는 글도 읽을 수가 없고 하니까 막차비로 속여서 데려갔습니다. 많은 증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일본인들도 이렇게 썼어요. 빈농의 따르들을 사들이고 왔다. 사들여서 왔다. 인신매매하듯이. 이것은 가부르급으로 많이 줬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부모의 주거나 혹은 그 여성에게 직접 가부르급을 주고 그냥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신매매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여기 그러니까 손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치 않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일회용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죽을 때까지 자유를 얻을 가망이 없다. 그만큼였다라는 거죠. 가부르금을 다 돌려줄 수 없으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단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안부도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쪽에 남아있는 계약서의 양식을 보면요. 잡부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잡부로 계약을 합니다. 장기가 아니라 잡부 계약. 그런데 그거는 10분의 1만 그 여성의 돈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엔 벌었다. 그런데 한 달에 그래도 여성의 몫이 되는 것은 10엔입니다. 그 중에서 가부르금을 더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참한 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은 자각이 없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요. 한국 여성들의 생각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여성들이 오히려 위안소에 가서 일본말 교육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렇지 않으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말을 할 수 있게 된 여성들이 오히려 나는 유괴당하고 왔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조선의 여성들은 교육을 정말 안 받았잖아요. 일본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요. 그래도 또 이런 이야기도 썼어요. 그 사람이 이어서 후지사와 쿠니감. 이 책을 쓴 사람의 선배인데요. 업자가 여자에게 지불한 돈에 잡비를 더해
자연증으로 만들게 하여서 여자들이 이르만 하면 빚을 모두 갚아 자유로운 신세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서 뭔가 군의관이 정의를 했다는 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자연증만 만들어줬어요. 계약서는 안 만들어줬어.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데려왔을 때 그 매춘부가 된다라는 계약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자연증만 갑을 한 통, 기타 그 여러 가지 잡비까지 해서 갚아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르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매춘을 계속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뭔가 잘 해줬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원래는 통역을 사이에 놓고 여성들이 왜 왔는지 그거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왜냐하면 일본군이 선정한 업자들이 데려온 것이니까 모두 알으면서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기타 여러 곳에서도 글도 많이 썼고요. 상세하게. 그냥 신친일파들이 저를 많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에 조선 여성들의 식자율, 이거는 뭐라 할까? 식자율이라는 것은 글을 읽을 수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인데요. 반대로 일본어의 히라가나하고 한글의 양쪽을 읽을 수 없었던 여성 92%였습니다. 이게 이타가키 류타라는 사람의 연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매율이죠. 문매율은 92%. 조선이 여성의 경우예요. 이거. 근데 일본인 여성의 경우는 32% 정도였습니다. 일본인은 오히려 여성들은 많이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래도 30% 이상 일본인 여성들도 문맹이었습니다. 아직은요. 단순히 그러한 상황.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말로 속여서 충분히 데려갈 수가 있는 상황. 이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돈을 주고 다 속아서 가는 거죠. 자, 램지오 사태의 배경, 잘 아시지만 램지오라는 사람은 유엔의 교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교내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1996년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그마라스와미 보고서라는 것이 나와서 위안부는 매춘부가 아니라 손노예였다라는 것이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견해가 되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고 싶은 거죠. 일본 극우들은. 그리고 마이크 혼다 위원 등의 발의학으로 미국 의회에서도요. 위안부 관련 법안이 성립되어 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촉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바마가 2014년에 그러한 위안부 법안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나 유엔에서 위안부는 선노예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램지오 같은 하버드대 교수라는 그러한 코니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견해를 바꾸겠다라는 것이 일본 극우의 목적인 것입니다. 램지오 교수는 배후에 일본 극우가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많이요. 그러니까 일본 그 위안부 문제에는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하고 논리 담론 전략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망원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운동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도 연세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운동에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온스 할머니가 혼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분도 연세가 아주 많기 때문에요. 몇 년 후에는 이제 활동기라는 것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차손도 있고요. 차손이 아니더라도 그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yan자가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이러한 위안부 운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는 논리를 좀 더 정확하게 개발을 해나가고 대중화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는 됐지만 대중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램지오 교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논문을 썼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한국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혼란스럽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는 대중화,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일본 극우와 한국 극우의 목표와 수단. 거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일본 극우의 목적은, 일본 극우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일제강점기 대일본 제국이 가장 일본의 역사상 용감스러운 시대였다. 이유는 이렇게 많은 연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현재는 이 일본의 옛날의 4개 섬 여기에만 갇혀버렸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일본 역사상 최고의 용감스러운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를 다시 한번, 물론 지금 다시 침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위상을 다시 일본이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를 부활시키는 거죠. 일본군 부활. 그런데 일본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나 그러한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일본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세계가 납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일본인이 납득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를 철저하게 부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램지오 같은 사람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후도요. 그리고 한국 극우와 일본 극우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는 전치용 이야기가 조금 되지만 반중국, 반러시아, 반북한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요소죠. 그 냉전 시대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북한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중국을 민주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단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극우하고 한국의 극우의 공통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투입하여서 제2의 한국 전쟁을 유리하게 싸워 나가야 하고 북한을 무너뜨려야 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자위대가 원활하게 한반도에 상륙하기 위해서 한일 역사 전쟁을 전식시켜야 한다. 전식시켜야 한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의 반일 감정 같은 거 많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위안부 문제, 간쟁치용 문제, 기타 식민지의 상당히 안 좋게 일본인들이 했다. 이러한 개념이 사라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역사 왜곡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일 극우는 친일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하고 군사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미국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정권이 되었고
민주당 정권은 그 일본의 역사 수존주의 상당히 비판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한미일 건조라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의 일본 아베 정권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아베가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 아베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었던 게 오바마 정권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미국의 생각을 그대로 일본에서 실용해 줬습니다. 평화주의로 보이는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그 방위비 같은 거, 그것을 엄청나게 요구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방위비는 요구하지 않지만 군사적인 오히려 행동의 분담을 요구하는 거죠. 네,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돈은 많이 요구하지 않지만 군사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분담이라는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도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또 있죠. 전쟁 일어나면 그것으로 뭐라고 할까, 나라의 그 부가 많아진다. 일본은 첫 번째 한일 죄송합니다. 6.25 때 일본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지만요.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경제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보고서가 조금씩 나오기도 했어요. 일본에서. 요새는 하니까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비밀리에는 아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모양 선생님의 또 생각이기도 하고 또 한반도를 평화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분단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전쟁 혹은 전쟁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서 북한을 굴복시키고 중국까지 굴복시킨다라는 방향이 일본이나 한국의 극우의 목적.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일적인 사고 방식이 한국에 많이 유입되어서 한국에서 반일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제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특히 문재인 정권이 한국에 들어선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본 극우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하고 하나가 되어 중국하고도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일본에 대해서 남북중으로 대항하러 올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게 일본 극우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부터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데요. 그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냉정 시대를 열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요. 이것으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단명 과제는 금방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극복해 나가면 될 것이고, 한국 안에서는 진일 논리 극복, 역사 왜곡 금지법을 또 제정해야 되고,
그 북한하고의 병화 건전을 추진해야 되고요. 이게 어려운 거죠, 지금요. 이거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병화 구축을 계속 설득해야 되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